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동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윤영아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또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들에 관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25살에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저보다 5살 많았고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편은 저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어떤 일이든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봤고 작은 것 하나도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저도 남편을 정말 사랑했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시어머니 태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도 고개도 제대로 안 돌리시더라고요. 그땐 긴장해서 그러시나 보다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뒤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안쪽으로 제대로 안 들어오시고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지 마세요. 전 허락할 생각도 없고 만약 이대로 결혼하면 없는 사람 취급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이유로 싫어하시는 건지 설명도 없이 그냥 안 된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말씀해 주시면 고칠게요.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첫째 아들이 결혼하는 게 싫어요. 그리고 그쪽도 순수한 의도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걔가 어디가 좋다고? 그게 무슨... 의아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씨도 돈이 좋아서 걔하고 결혼하려는 거 아니에요? 걔가 가진 건 쥐뿔도 없지만 우리 남편이 가진 건 많으니까 그거 노리고 결혼하려는 거잖아. 내가 다 알아요. 근데 난 걔한테 우리 남편 돈 한 푼도 못 줘요. 그러니까 알아서 처신 잘 하라고. 결혼하고 나서 쪽박차 타고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미리 그만두라는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명백히 남편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이렇게까지 할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에도 몇 번이나 더 찾아오셨어요. 때로는 혼자, 때로는 시누이와 함께요. 그때마다 결혼하지 말라고 아들을 포기하라고 윽박지르셨습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난처한 듯 웃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좀 까다로우신 분이야. 근데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 아버지도 당신 마음에 들어 하셨고. 내가 어머니 설득할게. 걱정하지 마.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대가 있었지만 저희는 결국 결혼했어요. 결혼식 당일에도 시어머니는 표정이 정말 안 좋으셨습니다. 하객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절 볼 때마다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저는 시댁과 가까운 곳에 전세를 얻어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장남이라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야 했고 주말에도 자주 들러야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 가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동생도 결혼해서 시댁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시댁의 모든 일은 저한테만 시키시는 거예요. 설거지, 청소, 빨래,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요. 시누이와 동서는 거실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는데 저만 부엌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형님, 여기도 청소해야 할 것 같아요. 동서는 아주 얄밉게도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이것저것 시키기 바빴고 제가 동서에게 작은 거 하나라도 부탁할라 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저를 쪼아댔습니다. 네가 왜 내 며느리한테 일을 시켜? 그건 네가 할 일이야.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마음을 돌리려면 제가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저희에게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먼저 딸이 태어났고 3년 뒤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생기면 시어머니도 좀 달라지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시동생의 아이들과 제 아이들을 대놓고 차별하셨습니다. 명절 때 세배를 받으실 때도 그랬어요. 시동생의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을 두둑하게 주시면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는데 제 아이들한텐 딱 반만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건성으로요. 할머니, 저도요. 딸이 어리게 할머니한테 다가가면 시어머니는 인상을 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조용히 해라. 애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 넌 어른 말할 때 끼어들지 말라는 기본 예절도 안 배웠어? 넌 어른 말할 때 끼어들지 말라는 기본 예절도 안 배웠어? 네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던? 아이들이 조금만 큰 소리를 내도 호통을 치셨고 뛰어놀기라도 하면 매를 들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황급히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시어머니는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애들 버릇없이 키우네. 애비애미가 저 모양이니 애들도 저 꼴이지.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당시의 시집살이가 다들 비슷하다 하지만 이건 너무한 일이었죠. 애들 앞에서 부모 욕이라니. 하지만 남편 생각에 꼭 참았어요. 남편은 시댁에 갈 때마다 저한테 정말 미안해했거든요. 어느 날 밤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제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당신 많이 괴롭히는 거 사실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미워서야. 근데 이상하잖아. 왜 어머님이 당신을 그렇게 미워하는 건데? 부모 자식 간에 혈연이라는 게 있는 건데. 사실 결혼 전에 이야기 안 한 게 있어. 난 아버지 친아들이긴 한데 어머니의 친아들은 아니거든. 솔직히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그저 물어볼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죠. 남편이 어릴 때 시부모님 두 분이 재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또 관점이 달랐기에 사람들이 재혼 가정을 좋게 보지 않았었죠. 그 때문인지 결혼할 때도 남편은 제게 시부모님이 재혼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천천히 설명했어요. 시아버지가 젊었을 적 연애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가 남편이었고 그 결혼이 시아버지 집안의 반대로 깨져버렸다고 하더군요. 이후에 시아버지 집안에서 정해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남편이 1살 때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매정하신 거야. 난 어머니 친아들이 아니니까. 그럼 신우랑 시동생은? 걔넨 엄마의 친자식이지. 난 이복 형제인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많은 게 이해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저한테 그렇게 심하게 대하셨는지, 왜 제 아이들을 차별하셨는지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편의 아내인 저도 남편의 자식들도 미웠던 거죠.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한테 잘해주시잖아. 난 그걸로 만족해. 당신도 당분간은 아버지 옆에 딱 붙어 있어. 그럼 어머니도 대놓고 당신 괴롭히진 못할 거야. 시아버진 정말 저희한테 잘해주셨어요. 명절 때마다 저한테 따로 용돈도 주시고 아이들한테도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계셨기에 그 힘든 시집살이를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힘든 일도 많았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참 좋았습니다. 딸과 아들이 태어나고는 남편도 더 자상해졌죠. 시댁에는 시아버님 덕분에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좀 덜했습니다. 그렇게 나름 평온한 날을 보내고 있던 중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18살, 아들이 15살이 되던 그해 추석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이따금 말썽을 일으키던 시아버지의 허리였고 연세도 있으셨던 터라 다들 담담히그 외 다른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공교롭게도 추석 시기와 맞물리면서 시골 본가에 있는 산소 벌초를 누가 할지 문제가 됐습니다. 남편이 장남이니까 당연히 남편은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산의 벌초가 쉬운 일은 아니었던지라 남편이 시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같이 갈 거지?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말했습니다. 왜 우리 아들을 끌어들여? 네가 장남인데 너 혼자 가서 하고 와라. 네 동생이 요즘에 얼마나 바쁜지 모르니? 엄마 말이 틀린 말이 없네. 형님이나 고생하셔. 그리고 난 그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가. 시동생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눈에 보였어요. 당시 시동생은 백수였는데 자기 말로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며 항상 바쁘다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보며 그러려니 하는 표정으로 알겠다고 답했죠.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됐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벌초가 아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아프기 전에는 셋이서 항상 함께 가던 벌초였는데 시아버지가 빠지면서 시동생도 쏙 빠져버린 거예요. 솔직히 얼마나 화가 나던지 여태까지 시아버지가 함께 할 때는 길을 쓰고 같이 오려고 하더니 시아버지가 없으니 남편에게 모든 걸 다 시켜버리는 게 너무 얄밉고 화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괜찮다며 혼자 시골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 되었어요. 정말 그때 당시에도 저는 남편을 말리고 싶었습니다. 혼자서 힘든 일하는 걸 보는 것도 싫었고 얌체 같은 시댁 식구들이 남편 골탕 먹이고 즐거워할 걸 생각하니 더 화가 났죠. 하지만 남편은 저를 달래주고는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시골까지는 차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벌초를 하고 오면 저녁쯤 도착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막혀서 늦는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밤 10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남편이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혹시 아버님께는 연락 왔나요? 뭐? 아직도 안 왔어? 이상하네. 벌써 금방 끝날 텐데. 이상하구나. 아가, 한번 알아봐야겠어. 시아버지도 걱정하시며 시골 쪽에 사시는 친지분들, 지인분들한테 연락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단순 가출을 의심하며 수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좀 기다려보라고 하더군요. 결국 이틀 뒤 허리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시아버지가 직접 휠체어까지 타고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물론 저도 친정에 아이들을 맡기고 같이 갔죠. 산소 근처를 수색하던 중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절 부르셨어요. 아가, 여기 좀 와보거라. 시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헐레벌떡 다가갔습니다. 그곳은 덤불로 우거져 있어서 바닥이 꺼져 있는지 구분이 안 가는 곳이었어요. 그 덤불 너머 시아버지가 서 있는 곳에서 5m 정도 아래쪽에 남편의 신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고 갔던 예초기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잖아. 아직 살아있는 걸지도 모른다. 아가, 어서 경찰 불러라. 현장을 찾은 경찰은 추락사고로 추정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해서 정확한 사망 확인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먼저 연락을 해올 것이라는 도움도 안 되는 말만 하고 갔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안 돼, 이럴 수가. 딸과 아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안고 울었어요. 딸은 저를 꼭 안으면서 울었고 아들은 눈물도 안 보이면서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에 자기 혼자 남자니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 노력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가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시신이 없으니까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어. 실종 신고는 취소하자. 언젠간 돌아올 거야. 아니, 그렇게 믿자 우리. 시아버지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보낼 수 없다는 마음이 느껴졌고 저 또한 그에 동의했기에 실종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편의 연락이 없고 행적조차 알 수 없자 모두가 남편의 사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힘든 건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끊겼고 저희 집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명의의 얼마 안 되는 사망보험도 사망 확인이 안 돼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아이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과 저축해둔 돈이 있어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하나 인수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주방에서 요리하고 손님들 응대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딸은 고3이었고 아들은 중3이었어요. 아이들은 저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늦게 식당 일 마치고 집에 가면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엄마 힘들지? 내가 설거지 할게. 아니야, 넌 공부해. 엄마가 할게. 딸도 아들도 그 나이 때 천진난만함보다는 일찍 철이 들어버린 씁쓸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 아이들에게 미안했고 죽어버린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어머니와 시동생과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선을 그으셨어요. 남편이 실종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시동생도 함께였습니다. 이제 제사 때 집에 오지 말거라. 너 이제 우리 식구 아니니까 안 와도 돼. 너희 집안 내 핏줄인 손자가 하나도 없는데 왜 계속 집에 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걘 죽었어. 우리 집 장남이었던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넌 이제 우리랑 남이야. 명절에도 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거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한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형수님도 이제 재혼해서 편하게 사세요. 우리 형 죽었잖아요. 그리고 조카들도 솔직히 우리랑은 이제 남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저희 애들 남편 자식이고 시아버지 손주 맞아요. 아니 솔직히 형도 없는데 형수가 무슨 우리 집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까지 끌고 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집에 큰어른이 아버지만 있어요? 우리 엄마도 큰어른입니다. 엄마가 싫다는데 형수가 뭐라고 남의 집 일에 참견이냐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았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아이들이 다 봐버렸어요. 애들은 어머니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걸 보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할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더군요. 전 그것도 모르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제게 2번 다시 이 집안에 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며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이들이 부른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를 부려? 안 그래도 가장이 사라져서 힘든 며느리랑 손주들한테. 여보, 여기는 어떻게... 아버지, 근데 사실 이제 형수가 남의 식구인 건 맞잖아요. 그만하거라. 이렇게 시끄럽게 구니 나도 내 할도리 해야겠다. 첫째 장남의 유산 몫을 며느리에게 챙겨줄 차입니다. 시골에 있는 땅 팔아서 며느리한테 줄 거니까 앞으로 2번 다시 여기 와서 행패 부리지 마라. 시아버지는 정말로 시골 땅을 파셨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을 제 통장에 넣어주셨어요. 아가 미안하다. 아이들 학비랑 생활비로 써. 내 아들이 살아있었으면 마땅히 받아야 했을 돈이다. 그리고 네 시어머니랑 시동생이 저러는 것도 이해 좀 해주거라. 재혼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사람이 좀 삐뚤구석이 있어. 씁쓸한 듯 말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무척 초췌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우리 아들이 널 정말 아꼈다. 내가 대신이라도 챙겨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돈 덕분에 아이들 학비 걱정을 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그 돈을 내놓으라며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 돈 우리 돈이야. 시골 땅은 우리 가문 땅이었다고. 형수, 우리한테 절반만 줘요. 아버지가 형수한테만 주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건 제 남편의 몫입니다. 아이들 키우는 데 쓸 거예요. 절대 안 드려요. 그리고 아버님이 사용한 내역을 항상 보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돌려드린다고 한들 아버님이 아시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화를 내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더 찾아왔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명분이 없으니 더 이상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무척 집요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C형 간염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간이 안 좋아서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또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형수, 엄마 상황 들으셨죠? 간 이식해야 해서 수술비가 모자란데 가족이니까 나눠서 수술비 부담하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웃기지도 않았어요. 언젠 가족 아니라더니 이렇게 돈 필요할 땐 칼같이 찾아와 가족이니 돈을 내라니. 한 입으로 두말하는 시동생을 보며 저도 말했죠. 어머님 보험 든 거 있으시잖아요. 제가 알기론 실비보험이랑 안보험도 들어 계신 걸로 아는데요. 거기서 대부분 다 충당 가능하다고 들었고요. 그건 그거고. 형수도 가족이니까 좀 보태줘야죠. 수술 후 회복에 관하나 뭐 비용도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느라 어려워요. 어머님이 보험이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면 저도 드렸을 텐데 보험으로 다 돌려받을 거라면 굳이 제 도움이 없어도 될 것 같네요. 시동생은 화를 내면서 욕을 퍼붓고 갔습니다. 역시 그 남편의 그 여편네네. 둘 다 고집불통이야.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 남편의 그 여편네라는 말이요. 마치 남편이 언젠가 저처럼 고집을 부렸다는 말투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남편은 시댁과의 일을 최대한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벌초도 혼자서 간 것이었고요. 그런 사람이 고집불통이라니. 하지만 그땐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그런 걸 길게 생각할 만큼 제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후 시어머니는 공여자를 기다리다가 결국 다른 분의 간을 이식받아서 수술을 마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파서 그런지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당분간 저희 집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시아버지께서 매달 제 통장에 돈을 넣어주셨어요. 남편의 월급만큼요. 시어머니 몰래 주시는 돈이라 저도 시아버지에게 아는 척은 하지 않았지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배려 덕분에 저는 식당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정말 잘 자라줬어요. 아버지 없이도 씩씩하게 자라줬습니다. 딸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아들은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으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28살이 되던 해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 딸의 남자친구는 4살 연상의 회계사였습니다. 대형 법인에 다니고 있었고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예비사위는 예의 바르고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딸에게 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였죠.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비사돈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좀 위축됐습니다. 사돈은 근방에 땅과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었어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예비사돈은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식당 하시는군요. 어떤 음식 장사하세요? 한식당입니다. 작은 데예요. 그렇군요. 요즘 자영업이 힘들다던데 괜찮으세요? 그냥저냥 먹고 살만합니다. 사부인께서 상 위에 올려진 제 손 위에 손바닥을 살짝 얹곤 말했어요.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대기업에 취직시키느라 힘드셨겠어요. 여자 혼자 몸으로
저 같으면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하셔요.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제 노고를 알아준 게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핑 도는 눈물을 감추며 웃어 보였습니다. 어디 제가 키웠을까요? 혼자서 이렇게 잘 커졌어요. 어미는 바빠서 곁을 내주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철이 들고 이렇게 좋은 집안에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으니 전 이제 정말 다른 건 바랄 것도 없습니다. 사부인을 보니 며느리가 얼마나 성심이 고울지 눈에 보이네요. 결혼식 관련해서는 사부인께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 바깥 양반이 부동산이 좀 있어서 결혼 후엔 남편 부동산 중에 괜찮은 집으로 신혼집 마련해 줄 생각이에요.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딸아이가 그래도 남편 시댁복은 있구나 싶었죠.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사돈이 명함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부인, 혹시 사업이나 투자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요즘 괜찮은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투자하실 거라면 그것도 환영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전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식당 하나 겨우 운영하는 사람인데 무슨 사업을 같이 하겠어요. 딸의 결혼 날짜가 잡히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동생이 딸의 결혼 소식을 듣고 갑자기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것도 딸한테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하은아, 나 삼촌인데 잘 지내지? 그리고 너 결혼한다며? 야, 어떻게 삼촌한테 청첩장도 안 돌릴 수가 있냐? 딸이 당황해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넘겼습니다. 아, 형수, 조카 결혼한다며? 근데 왜 연락도 없어요? 아, 가족 행사에 친척은 불러야지. 사람 없이 결혼하면 손해보는 건 하은이 아닙니까? 네? 무슨 일로 전화했어요? 또 돈 내놓으라고 전화한 거예요? 아이, 무슨 그런 소리를. 그런 건 아니고. 아, 근데 그 예비사돈이 부동산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맞아요? 시동생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안 물어봤어요. 형수, 나도 사돈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형수가 소개 좀 시켜줘요. 나도 요즘 사업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시동생의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시동생은 그동안 시아버지 돈으로 사업을 2번이나 망쳤어요. 음식점 했다가 망했고 그 다음에 옷가게 했다가 또 망했습니다. 그런데 또 투자자를 끼고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흰 조용히 결혼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아, 형수, 그래도 내가 삼촌인데 결혼식엔 가야죠. 사돈이랑 인사도 하고. 순수하게 축하해 줄 것 같으면 오시는 거 막진 않을게요. 근데 사돈한테 사업 이야기 할 생각이라면 올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 형수, 그냥 명함 교환 정도만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걱정이 됐습니다. 시동생이 예비 사돈한테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할까 봐요. 며칠 뒤 시동생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형수, 나 결혼식 때 혼주석에 앉을까요? 아, 형도 없고 아버지도 편찮으시고 하니까. 갑작스러운 말에 정신이 어질어질하더군요. 그간 무시하고 돈이나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던 인간이 갑자기 혼주석에 앉겠다니. 혼주석이라니, 그건 아직. 아니, 형수 혼자 앉아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사돈들도 뭐라고 할 거고. 시동생의 말도 맞긴 했습니다. 혼주석에 저 혼자 앉으면 정말 이상해 보일 거예요. 마땅히 앉아줄 우더른이 없는 상태에서 혼주석이 비어있으면 상대편 측에서도 딸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시동생을 앉힐 생각은 절대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뒷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그냥 비워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결혼식 준비차 사돈과 함께 만나기로 했을 때 저는 시동생의 그 검은 속셈을 알아차렸습니다. 형수, 여기 계셨네요. 사돈과 만나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시동생이 식당에 와 있더군요. 왜 여기에? 아, 나도 조카 결혼식이니까 미리 와봤죠. 저분이 사돈분이신가? 시동생이 예비 사돈한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부 삼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예비사돈이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바로 명함을 꺼내는 거예요. 사돈어른, 저도 사업하고 있는데요. 요즘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투자라도 좀... 네, 일단 명함은 받아둘게요. 예비사돈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사모님도 눈썹을 찌푸리셨어요. 시동생은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사업 이야기를 늘어놨습니다. 건강식품 사업이 어쩌고 투자 수익률이 어쩌고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였어요. 이만 가세요. 우리 예식 순서 맞춰봐야 해요. 제가 시동생을 조심스레 말렸지만 시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예비사돈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사돈어른, 진짜 좋은 기회예요. 지금 투자하시면... 죄송한데 저희 먼저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예비사돈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모님은 시동생을 보면서 살짝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시동생이 떠나고 나서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삼촌 좀 어떻게 안 돼? 시댁분들이 우리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아. 미안해, 하은아. 엄마가 잘 말해볼게. 그날 저녁 시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결혼식에 오는 건 막지 않을 테니 그날엔 사업 이야기 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형수 왜 그래요? 나도 사돈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래도 안 돼요. 제발 딸 결혼식만큼은 조용히 해주세요. 알았어요. 근데 형수, 나 혼주석엔 앉는 거 맞죠? 시동생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혼주석은 비워두기로 결정한 참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노안으로 요양병원에 계셔서 결혼식에 오시기 어려웠고 시동생한테 부탁하면 예비사돈 쪽이 더 불편해할 것 같았거든요. 왜 도련님이 거길 앉아요? 뭐예요? 설마 나보고 앉지 말라는 거예요? 네, 혼주석은 비워둘 거거든요. 시동생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혼주석을 비워둔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형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아버님도 오시기 힘드시고. 그러니까 내가 앉는 거잖아요. 나 삼촌이에요, 형수. 나 무시하는 거예요? 날 왜 그렇게 못 믿어요? 시동생의 태도에 저도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도련님이 그동안 조카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뭐라고요? 남편이 실종됐을 때 뭐 했어요? 우리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했잖아요. 조카들한테 아버지 없는 애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애들 가슴에 대못 박아놓고 이제 와서 삼촌 노릇한다고? 그건... 그땐 제가 좀... 시어머니가 수술비 달라고 했을 때도 그랬어요. 삼촌은 우리한테 돈 내놓으라고 난리 쳤잖아요. 시동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삼촌이라고 하시면서 혼주석에 앉겠다고요? 염치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 말에 시동생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뭐 지금 나보고 염치 없다는 거예요? 좋아요, 알았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형수. 정말 후회할 거예요. 시동생이 화를 내면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거든요. 결혼식 당일이 됐습니다. 저는 긴장되고 떨렸어요. 하객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비사위 측 가족들도 오셨어요. 시동생도 왔는데 표정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제 눈을 째려보더군요. 시동생은 뒷자리에 앉지 않고 앞쪽 친척 자리에 버젓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비사돈한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요즘 부동산 시장 괜찮죠? 제가 아는 사업 한번 보셨는지... 예비사돈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피하셨고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사모님은 아예 시동생을 무시하고 다른 데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비사위 측 친척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신부 삼촌이래. 근데 자꾸 사업 이야기만 하네. 그러게,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 많아 보여. 삼촌이라면서 결혼하는 조카한테 가보는 게 아니라 투자자나 찾고 있는 걸 보니 에휴, 신부 아버지는 안 계시나? 혼주석도 아직 비어있네. 얘기 못 들었어? 신부 아버지 실종한 뒤로 연락 없어서 신부가 아버지 없이 자랐다잖아. 근데 괜찮을까? 집안 분위기가 좀 별로지? 그들의 말이 제 귀에는 너무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았어요.
딸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처신을 더 잘했어야 하는데 혼주석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데다 시동생까지 오게 만드는 바람에 결혼식 분위기를 망쳐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어요. 식이 시작되기 직전 저는 혼주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혼주석에 도착해서 자리를 보니 정말 덩그러니 비어 있더라고요. 옆자리에는 예비 사돈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들은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저만 혼자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신조차 못 찾은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혼주석에 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이 남편이었거든요. 초췌하고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분명한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머리 모양은 단정하니 옛날 그대로였지만 살도 많이 빠졌고 무엇보다 얼굴이 기억보다 많이 늙어 있었어요. 하지만 자상한 눈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잘 지냈지? 남편이 제게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나 사실 안 죽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말도 못했습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휘청이는 제 팔을 잡아줬어요. 미안해. 이제야 왔어. 그리고 남편은 혼주석의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옆자리예요. 결혼식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신부아버지 아니었어? 돌아가신 거 아니었나? 근데 저 사람 혼주석에 앉았는데? 입장을 준비하던 딸은 남편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부케를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아빠야?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입구에서 남편에게 뛰어왔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요. 딸이 남편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남편도 딸을 꼭 안았어요. 우리 딸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딸이 계속 울면서 남편에게 아빠가 맞냐며 물었습니다. 아들도 달려왔어요. 아빠, 민재야 많이 컸구나. 남편은 다 커서 이제는 자기보다 키도 덩치도 커진 아들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1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쁜 건지 화가 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눈물만 계속 났습니다. 결혼식장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서 웅성거렸어요. 예비사돈도 깜짝 놀라신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시동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시동생은 입을 벌린 채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형이 살아있었어? 시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시동생을 바라봤죠.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예전에 온화한 남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살아있었어. 놀랐지? 시동생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의자를 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결혼식은 결국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딸은 계속 울고 있었고 아들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예식장 관계자가 당황해하면서 물었습니다. 그 식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딸은 사위와 이야기하고는 곧 결혼식을 중단했습니다. 예비사돈과 하객들에게는 사정을 설명하고 식을 나중에 다시 하기로 했어요. 사돈께서는 싫어하는 내색 없이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돌아왔으니 이해한다며 좋게 말해주셨죠. 이후 우리는 별도의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모두 따라왔어요. 시어머니, 시동생, 동서까지도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넌 죽은 거 아니었어?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감쪽같이 우릴 다 속일 수가 있니?
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으니 그랬죠, 어머니. 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데? 왜 그랬어? 남편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벌초를 하러 갔었죠. 근데 그곳에서 절벽 아래로 추락한 건 맞아요. 그래서 죽은 거 아니었어? 죽을 뻔했죠. 하지만 운이 좋았어요. 나무에 걸려서 큰 부상은 면했거든요. 골절도 없었고 그대로 걸을 수 있을 만큼 몸 상태도 괜찮았어요. 타박 때문에 아프긴 했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한참을 내려갔죠. 마을 초입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말에 제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근데 왜 연락을 안 한 거야? 살아있으면서 왜 돌아오지 않은 거야? 돌아올 수 없었어. 아니, 돌아오면 안 됐어. 그땐 정말...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을 하던 남편이 시동생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날 그 자리엔 너도 있었잖아. 시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 떨어지고 머리라도 박았어? 내가 그날 왜 거기에 있어? 내가 바쁘다고 안 간다고 했었잖아. 그래,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얜 그날 안 간다고 했었어. 너 혼자 갔었지. 왜 엄한 사람을 이상하게 몰고 가? 시동생은 변명하기 바빴고 시어머니는 그런 시동생을 변호하기 바빴습니다. 너 내가 추락할 때 같이 있었잖아. 벌초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소리 지르고 난리쳤잖아. 아니, 난 그런 적 없어. 형이 잘못하는 거겠지? 거짓말하지 마. 넌 내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걸 봤어. 내가 너한테 손을 뻗었는데 넌 그냥 가만히 서 있었고, 그리고 내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걸 보고도 그냥 갔잖아. 구조 요청도 안 하고. 남편의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무에 걸려서 겨우 목숨을 건졌어.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 네가 얼마나 나한테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 그간 우리 가족을 괴롭힌 게 정말로 나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지. 내가 살아있으면 영영 와이프와 아이들까지 괴롭힘 당할 거라는 것도 잘못 본 거야. 난 정말 그런 적 없어. 왜 사람을 이상하게 몰고 가?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은 사람이 되면 더 이상 가족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고.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제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여보. 하지만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살아있으면 동생이 너랑 아이들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당신 그런 생각을 혼자 하고... 전 울면서 남편을 때렸습니다. 남편은 그냥 맞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법이 어딨어요. 나랑 상의라도 하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여보, 사실 내가 살아있는 걸 숨겨야 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어. 또 뭐예요? 남편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C형 간염으로 고생하셨을 때 기억나? 네, 기억나요. 그때 가족들이 모두 병원에 모였었어. 간이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간이식 공여자 검사를 받게 됐지. 피 검사한다고 해서 그냥 했는데 알고 보니 간이식 적합성 검사였어. 그래서? 검사 결과 내가 어머니한테 간을 줄 수 있다고 나왔어. 적합도가 높다고 했었거든. 남편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어머니랑 동생이 나한테 간이식을 하라고 협박했었잖아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간이식 안 해주면 네 아내와 조카들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던 거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어머니가 그런 말을? 그뿐이 아니야. 매일 전화하고 회사로 찾아와서 난리를 쳤지. 네가 효도할 생각 있으면 간을 내놔라. 네가 우리 가족이 되고 싶으면 간을 주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고민했어. 정말 많이 고민했어. 간이식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 간을 떼어주는 게 무섭기도 했고 무엇보다 당신과 아이들이 걱정됐으니까. 당신... 그래서 버티고 있었는데 동생들이 더 심하게 압박했지. 집 앞에서 기다리고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그리고 그것뿐이면 말을 안 해. 넌 잘못한 게 또 있잖아. 더 중요한 거. 그만해. 아버지께서 나한테 선산과 땅 문서를 물려주시기로 했었어. 장남이니까. 너 그 사실 알고 있었지?
시동생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욕심이 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 도장을 위조해서 선산이랑 시골 땅을 팔려고 한 거야? 다행히 선산을 파는 건 실패했지만 결국 시골 땅은 네 명의로 바꾸는 데 성공했고. 그만 좀 하라고! 시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왜 내가 그만둬야 하는데? 너 때문에 10년을 숨어 지냈는데! 남편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가 벌초 갔던 날 우연히 땅 문서를 확인했어. 아버지가 땅 문서를 시골집에 보관할 줄은 몰랐지. 근데 네가 거기까지 온 걸 보니까 수상했어. 문서를 확인해 보니 네가 명의를 바꾼 걸 알게 됐지. 그만해. 여태껏 쥐새끼처럼 숨어 있었으면 그냥 계속 숨어 있었으면 됐잖아. 왜 갑자기 나타나서 나한테 이 난리야? 난리? 난린 너가 피웠지? 너 그날 날 찾아왔었어. 시골집에서 그 문서 찾다가 없으니 산소까지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며 땅 문서, 선산 문서 내놓으라며 싸웠지. 형이 포기하면 된다. 동생이 나한테 넘겨줘라고. 땅은 이미 내 명의로 바꿨으니 포기해라라고. 시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거절했어. 근데 네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나한테 욕하고 대들었잖아. 난 너무 놀라서 그랬다고. 내가 뭐 형 떠밀었어? 내 잘못이라면 그냥 그 자리 뜬 죄밖에 없어. 그걸로 나한테 뭐 어쩔 건데? 놀라서? 동생, 솔직히 말해봐. 너 나 죽길 바랬지? 내가 죽으면 재산 문제도 해결되고 어머니 간이식 문제도 해결되니까. 시동생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못 돌아온 거야. 네가 내 죽음을 그렇게 원하고 있었으니까. 내 죽음을 위해 다음에는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네가 날 떠민 건 아니었지만 넌 최소한의 구조도 안 했어. 그게 내가 죽길 바라는 거랑 뭐가 달라? 내가 직접 떠민 것도 아닌데 왜 그게 똑같은 거야? 난 형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잖아. 그래? 그럼 왜 나를 두고 갔어? 왜 구조 요청 안 했어? 시동생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절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래서 난 돌아올 수가 없었어. 내가 돌아가면 동생이 너랑 아이들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랐어. 차라리 내가 죽은 사람이 되면 우리 가족이 도리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당신 그런 생각을... 저는 남편을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꼭 안았어요. 우리 가족은 감정에 북받쳐 오열하는데 시동생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민지야, 말해봐라. 솔직히 네 아빠가 잘못한 거 아니냐? 난 죽으라고 등 떠민 적은 없어. 근데 네 아버진 키워준 어머니한테 가한테 주기 싫어서 도망갔지. 그게 더 부끄러운 일 아니냐?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근데 너도 검사 결과 나왔잖아. 네 적합도는 어땠지? 시동생이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도 어머니한테 간 줄 수 있었잖아. 오히려 너한테서 받는 게 더 안전했어. 친자식이니까. 근데 왜 그 이야기는 숨기고 나한테만 강요했어? 그건 내가 알 거라곤 몰랐나 보네. 그때 지나가는 간호사한테 내가 물어봤거든. 알았어, 너도 적합한 거. 넌 무서웠던 거지, 간 떼주는 게. 그래서 나한테 떠넘겼지. 어머니도 친자식 간보다 나한테서 받는 게 더 마음 편했을 거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동생이 더 적합하다는 거. 근데 왜 나한테만 강요했어요? 왜 간 맡겨놓은 사람처럼 매일같이 찾아와서 저 괴롭혔냐고요? 간 안 주면 자식으로 절대 받아들일 생각 없다고 하셨죠? 근데 어차피 평생을 자식 취급 안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불쌍하시네. 친자식이 간 주기 싫어서 결국 기다리다 남의 간 받으셨으니까.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동생, 선상과 땅 문서 위조한 건 명백한 범죄야. 문서 위조죄. 그리고 날 밀어서 다치게 한 건 상해죄. 지금이라도 그때 일 다 증언할 수 있어. 10년이나 지난 일에 무슨 증거가 있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증거 가지고 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 시동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봉투를 꺼내서 테이블에 놓으셨습니다.
여기 네가 위조했던 내 도장이 있다. 그리고 그날 네 형이 떨어질 때 녹음한 것도 있어. 아버지, 그게... 난 10년 동안 이걸 가지고 있었다. 언젠가 네 형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시아버지의 말에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 대신 가족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동생은 시아버지의 눈을 벌겋게 뜨고 대들듯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 형이 살아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걸 어떻게 저하고 엄마한테 숨길 수 있어요? 이 자식이 뭔데요? 이 자식이 뭔데 왜 매번 차별하는 거냐고요? 그만해라, 못난 놈. 네가 지금 여기서 차별 운운할 때냐? 정신을 좀 차려라. 내가 여태껏 너한테 기회를 주고 있었던 건 왜 몰라? 시아버지가 격분하며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큰 소리를 내자 시동생도 순간 멈칫하더군요. 화가 나도 크게 호통치는 분이 아니셨으니 더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시동생을 뒤로하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네가 매달 받았던 돈도 사실은 애비가 준 돈이다. 힘들게 일하며 번 돈 가족들에게 전해달라며 나한테 부탁해서 내가 전해준 것뿐이야. 그러니 너무 배신감 느끼지 말아라. 오죽했으면 죽은 척 했겠어. 다 내가 잘못한 탓이지. 둘째 놈이 언젠간 정신 차릴 거라고 생각했던 내 착각 때문이지. 시아버지의 푸념과도 같은 한탄스러운 말에 다들 아무 말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때 저한테 그러더군요. 여보, 난 멀리서 너희들을 지켜봤어.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저와 아이들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딸이 대학 입학할 때,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 딸이 대학 입학할 때도 봤어. 멀리서 지켜봤지. 아들이 장학금 받을 때도 봤고 정말 자랑스러웠어. 남편의 말에 딸과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멀리서만 봤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겁쟁이였어. 너희한테 다가가고 싶었지만 내 동생이 알까봐 무서웠어. 아빠. 딸이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아들도 함께 안았어요. 저도 남편을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1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됐어요. 시동생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화를 냈습니다.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형한테 간이식하라고 협박했잖아요. 뭐? 네가 지금... 전 몰랐어요. 아버지, 다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로 하신 건 주셔야 해요. 저 그 돈 없으면 사업 망해요. 시동생이 시아버지한테 애원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동생이 시아버지에게 돈을 빌리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됐으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어머니에게 모든 걸 덮어씌우다니. 제발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끼고 키우던 자식 하는 꼴 좀 보시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꼈던 자식이 지금 당신 탓하고 있어. 간을 주기 싫어한 건 그렇다고 쳐. 지 몸이고 저도 건설 처자식이 있으니 그랬다 치자고. 근데 지가 한 일 다 들통나니까 당신 탓하네. 여보, 제발.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외면당하면서도 시아버지에게 애원했습니다. 그게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겠죠. 하지만 이미 시동생은 너무 먼 길을 가버렸어요. 시어머니의 삐뚤어진 모정을 시아버지는 더 이상 받아주지 않기로 결정한 모양이었습니다. 우선 둘째는 유산 상속에서 제외하겠어. 그리고 문서 위조죄로 고소할 거요. 경찰도 이미 불렀어. 시아버지 말대로 얼마 뒤 정말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 문서 위조 및 협박 혐의로 조사해 주세요. 제 도장을 위조해서 땅을 자기 앞으로 돌려놨더군요. 경찰이 시아버지에게서 증거를 확보한 뒤 시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수, 제발 용서해줘.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형한테 사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시동생이 소리치며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시동생을 데리고 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 시동생은 정식으로 문서 위조 및 협박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시동생이 막 시작했던 사업도 무너졌어요.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했고 부동산도 모두 처분해야 했습니다. 시동생의 아내와 자식들도 시동생을 떠났어요. 선상과 땅 소유권은 모두 남편에게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정식으로 증여해 주셨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영향력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시아버지도 더 이상 시어머니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으셨어요. 별거를 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남으로서 가족 행사에도 당당히 나서게 됐고요. 솔직히 시어머니를 봐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급격히 힘을 잃고 늙어버린 듯한 모습에 저도 더는 힘들지 않았어요. 도리어 애석한 마음이 들었죠. 딸은 한 달 뒤에 다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혼주석에 당당히 앉았어요. 딸, 행복해라.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 네 곁에 있을게. 네, 아빠. 사랑해요. 딸의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놓친 시간은 아프지만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